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7월 4일인데, 내일 7월 5일 미국의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 문제가 이제 아직도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12일 날 미국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에 트럼프가 생각하기는 상당히 스무스하게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앞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상황이 조금씩 더디지만은 그래도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북한이라는 정치 체제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어떤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과연 북한이라는 정치 체제가 국제적인 약속, 특히 미국과의 비핵화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는 체제인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2010년대 초반에 서울대학교에서 북한의 이해라는 과목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정치학자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한테는 북한의 이해라는 과목이지만은 북한 정치 위주로 가르치겠다 하고서 가르쳤을 때 그때 가르쳤던 북한 체제의 속성에 관한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자료 화면으로 가지고 와서 강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지금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론을 볼 때 그 언론이 분석이라든가 이 데이터를 소개하는데 조금 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한 2, 3일 됐죠. 지금 북한과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신문에 일면 타이틀로 트럼프 한 발짝 발을 빼다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가 한 발짝 발 빼지 않았습니다. 6월 12일 날 바로 정상회담을 한 날 트럼프가 한 말을 보면은 발 뺀 것은 없다라고 말해야 맞는데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그날 이제 자기가 김정은을 몇 시간 만나고서 지금 자기 생각에 직접 만나보고 얘기를 하니까 김정은이 상당히 진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6개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개월 지난 다음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나의 판단은 그렇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확신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발을 뺀 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 중에는 신문이 보도하는 것이 실제하고 어떻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사례를 몇 가지 제가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지도 않고 기사들이 막 나오는데 그 기사를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닌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례를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MBC 방송에서 북한이 오히려 핵 계획을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의 DIA라는 아주 좋은 아주 능력이 출중한 그런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CIA를 가장 중요한 미국의 정보기관으로 치는데 국방정보국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방부에서 따로 하는 DIA라는 기관이 있는데 DIA에서 뭐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냐면은 북한이 미국을 속이려고 하는 결정적인 분명한 근거를 발견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MBC가 이제 받아서 보고를 했죠. 그리고 북한이 주요한 핵을 은닉시키려고 한다. 이것을 잘 보면은 미국의 정보 능력이 어느 정도로 막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이제 미국이 다 내놓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내놓지 않고 숨기려 한다. 그러니까 미국은 숨기려 하는 것까지 알고 있다라고 지금 북한한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이 평론가는 지금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트럼프한테 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조금 분석이
좀 너무 앞서 나간 분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생각 없이 북한이 핵을 해결할 거라고 그러는데 트럼프 너 지금 틀렸어. 봐 이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미국의 정치 상황을 제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랑 대통령 선거를 같이 나왔다가 결국은 뭐 이제 17명 중에 그 일찍이 하차한 상원의원인데 대북 정책에 대해서 뭐 트럼프보다 훨씬 강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린지 그레함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7월 2일 날 7월 1일이군요. 미국 시간으로 7월 1일 날 그 TV 인터뷰에서 MBC 방송하고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김정은이 지금 말 안 듣고 핵을 계속 은닉하거나 숨기면은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데 전쟁이 나면은 제일 먼저 죽거나 다칠 사람이 김정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 상당히 그 명망이 있는 상원의원이 북한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뭐 외교하고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사람 이름을 드러내가지고 만약 북한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김정은이 제일 먼저 죽거나 다칠 사람 명단에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가 속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전쟁밖에는 방법이 안 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속았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러면은 전쟁으로 가겠죠. 속았다는 게 확인되면 이거로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린지 그레함 의원이 한 말 몇 가지를 한번 좀 의미 있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 토드라는 그 MBC 그 앵커맨이 물어봤어요. 북한과 거래가 실패한 거냐라고 하니까 북한이죠. 그들이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한다는 게 사실일지라도 놀라울 건 없지만 나는 북한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중요한 결정을 미룬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가 트럼프의 협상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간 끄는 것을 절대로 못 참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러고 살아왔죠. 그리고 미국이 모욕당하는 것은 절대로 못 참는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그 세계관은 미국이 다른 나라한테 모욕당하고 있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말을 저희들이 이미 한번 그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트럼프를 잘 아는 린지 그레함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중요한 결정을 미룬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직접 만나보지 않았느냐. 김정은한테 하는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당신들에게 일생에 한 번 있을 제안을 했다. 그런 제안 다시 안 한다는 그 얘기죠. 나라면 받아들이겠다라고 김정은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그 의미 있게 읽어야 될 얘기가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과 폭탄으로 미국을 위협하던 시기는 지났지만 북한이 미사일과 폭탄으로 미국을 위협하던 시기는 지났지만 여전히 북한을 경계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조금 확실하지 못한데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있다는 뜻입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폭탄으로 미국을 위협하던 시기는 지났지만이라고 미국 상원이 말할 수 있는 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북한을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일부 사람들은 북한의 공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지난 6월 1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중에 육해공군 해병대 그리고 이제 코스트가드가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합쳐서 스페이스 포스 우주군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주군이라는 것이 바로 우주에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다 쏴맞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공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의 말을 그 린지 그레함 상원의원이 이제 했다고 봅니다. 나는 그런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평화적 방법이든 전쟁이든 둘 중 하나로 북한의 핵을 폐기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옵션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지금 말로 해서 전쟁이라는 옵션이 일단 뒤에 가 있지만은 그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는 그 얘기를 우리들 그 분석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말로 하자 그랬는데 이것이 북한이 속였다 그러면은
그 말로 하기 전보다도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이다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한 말입니다. 트럼프도 이제 그 폭스뉴스하고 이제 7월 1일 날 그 일요일 날 인터뷰를 길게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한 말은 다 진심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비핵화가 잘 안 풀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나라 그 큰 신문의 그 일면 톱 기사로 트럼프 한 발짝 뺐다라고 했는데 제가 모두에서 한 발짝 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실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첫날부터 6월 12일 날 회의 끝나고서 한두 시간도 안 됐을 때 인터뷰에서 6개월 후에 내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 내 느낌에는 김정은이가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다 했습니다. 신문이 그 기사를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보고서 이제 세상을 다르게 보는데 7월 3일자 신문의 그 조그만 기사의 타이틀입니다. 스타워즈가 현실로 중국 레이저총 개발이라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레이저로 된 그래서 1km 앞에 있는 사람이 맞으면은 옷이 불에 타고 근데 죽지는 않는데 계속 맞으면은 인체에 구멍이 나거나 절단될 수도 있다. 이게 죽는다는 소리겠죠. 얘기가 뉴스를 보면은 중국 과학자들이 1km 거리에 있는 물체를 타격할 수 있는 레이저 소총을 개발했다. 그래서 영화 스타워즈 같은 그 레이저 공격을 현실화했다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경 15mm, 총이 구경이 15mm래요. 그리고 무게 3kg, 사정거리가 800m. 그러니까 대단한 총이죠. 그러고서 이 치명상을 입히진 않지만 피부 조직을 태울 수 있고 눈깜짝할 사이에 옷을 태울 수 있어 화상을 입힐 수 있다. 장시간 맞게 되면 인체에 구멍이 나거나 절단될 수도 있다. 구멍이 나거나 절단되는 건 확실히 죽는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중국 이제 미국보다도 더 끝내주는 총을 만들었구나라고 나오는데 미국의 그 과학 잡지 이런 데 나온 거를 보겠습니다. 같은 날. 저레드 켈러라는 그 기자가 썼는데 이 사람은 과학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 같아요. China claims this laser AK-47. AK-47이라는 거가 공산권의 기본 소총입니다. 북한도 그거 쓰고 있고 소련도 쓰고 있고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중국 다 AK-47을 쏘는데 AK-47은 서방 세계 어느 총보다도 못지않은 정말 이 성능을 자랑하는 총인데 그걸 이제 레이저 AK-47을 중국이 만들었다고 이제 발표했다 했는데 AK-47 can set you on fire. 너를 불 붙일 수 있다라고 중국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이 That's probably bullshit. bullshit이라는 얘기는 정말 이 점잖은 사람은 안 쓰는 말이에요. 소똥이라는 소리인데 그거는 개소리다, 웃기는 소리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사를 보면은 대단히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그 이유를 몇 개 썼습니다. 지금 바로 내가 앞에 그 구경이 15mm라고 그랬죠. 빛이 나가는데 구경이 어디 있습니까? 빛에. 빛도 구경이 있나요? 구경은 총알의 두께를 얘기해서 총이 몇 센치 이렇게 구멍, 그게 구경입니다. 그런데 빛이 나가는데 구경이 있냐 하는 그 얘기예요. 그게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총이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빛이 나가면은, 이거 빛은 나갈수록 이게 퍼진대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 빛을 내기 위해서는 도무지 3kg짜리 배터리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현대 과학으로. 그래서 range and weight are described. 총 무게하고 어디까지 나간다가 이제 설명이 됐는데, 그렇지만 그 실제 파워 시스템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그 전기를 세게 생산을 해야지 나가는데 그 파워 시스템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답니다. 그리고 레이저 총에 칼리버가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구경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이것은 그 과학적인 사이언스 픽션입니다. 프로파간다, 광고예요. 선전이고. 그래서 미국 지금 펜타곤이 이걸 개발하는데 헤매고 있습니다. 워낙 이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물론 이제 미국은 가까이에 있는 거리는 다 맞추기 때문에 지금 군함에도 포를 다루는 것을 제가 언젠가 설명해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그 B1 폭격기에도 레이저건을 달 생각으로 있는데 지금 펜터곤이 하여간 그 만드는데 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 펜터곤을 약 올리기 위해서 중국이 광고한 것일 것이다 하고서, 근데 이거는 뭐 세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자총에 그 빛이 나가는 총에 구경이 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빛이 800m나 나가는데 나가서 불을 지를 정도려면은 어마어마한 이 파워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3kg 가지고는 지금 현재 도무지 불가능하고, 그리고 더 크면 총이 안 되죠.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런 그 근거를 가진 얘기를 하고서 기사를 했어야지 듣는 사람이 아, 이것이 그 정확한 데이터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뭐 여기 지금 여러분 만화 하나 볼 텐데 그 뭐 일본 만화에 뭐 이런 그 전자총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 미국 뭐 잡지 같은 데는 이렇게 소개가 돼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몇 년 전 얘기인데 중국이 그 여객기 하나 만들었습니다. C919, 919라는 여객기를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신문은 이제 중국이 저 여객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객기 3강으로 날아올랐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보잉 에어버스와 어깨를 겨루어. 보잉하고 에어버스랑 어깨 겨루면 3강이 되죠. 그런데 솔직히 3강은 러시아 비행기입니다. 러시아의 그 일류신이라는 비행사가 있는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 다 일류신이 만든 소련 비행기죠. 러시아 비행기입니다. 아프리카 하늘, 동부 유럽의 하늘을 누비고 다니고 있는 것이 일류신인데 일류신이 3강이고 중국은 3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독자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미국 잡지에는 이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그림을 볼 건데 부품의 대부분이 미제입니다. 엔진도 미제고 대부분 부품이 미제인데 이걸 독자 개발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의 항공산업에 대해서 괜찮은 책을 쓴 제임스 팔로우스라는 그 미국 뭐 분석가가 있는데 그 분석가가 저 비행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날아다니는 아이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플라잉 아이폰. 아이폰 보면은 뒤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거기 중국제가 뭐 들어가 있습니까? 미국 거를 조립한 것이죠. 그래서 그 비행기를 보고 미국 학자는 플라잉 아이폰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여객기 3강으로 중국이 날아올랐다라고 신문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전문가들은 그래도 여기저기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알겠지만은 보통 사람은 이제 중국이 항공산업도 미국을 앞설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기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그 글을 쓸 때 이런 것 좀 정확성을 기해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발을 빼다 이런 얘기, 그리고 중국이 3강으로 날아올랐다, 뭐 레이저건을 만들었고 이제 스타워스를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는 조금 좀 그 근거를 밝혀야 된다라고 이제 봅니다. 볼턴이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죠. 볼턴이 텔레비에 나서 재밌는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이 자기랑 사진 찍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북한의 강경파들이 당신을 제일 싫어하는데 사진을 찍고 뭐 설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그리고 그것은 좋았냐 그랬더니만은 볼튼이 그때 그 순간 아주 원더풀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볼튼이 지금 계획표를 다 세워놨습니다. 북한 핵 폐기 계획을. 그리고 폼페오가 5일날 이제 이 방송이 이제 아마 5일날 나갈 텐데 북한을 방문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볼턴이 한 말입니다. 뭐 미국의 그 관리들이 지금 계속 텔레비에 나와서 그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볼턴은 그 페이스 더 네이션이라는 CBS도 트럼프를 아주 싫어하는 방송이죠. 거기 나와서 이제 출연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북한 핵을 어떻게 없애느냐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조만간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1년 안에 해체할 방법을 논의할 것이다. 뭐 시간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가 그냥 계속 돌았죠. 뭐 트럼프가 즉각한다고 그랬다가 1년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기한 없앤다고 그랬다가,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북한 핵을 허락한다고 그런 말까지 막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래서 계획표를 만들고 있고
폼페오 장관이 북한에 그것을 들고 가겠다. 그런데 거기서 없애는 무기가 WMD, 대량 살상 무기. WMD에는 핵무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화학무기가 포함됩니다. WMD는 반드시 화학무기가 포함되죠. 미사일 프로그램을 1년 안에 해체할 방법을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협조적이라면 우리는 빨리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그 제재를 해제하기를 원하고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무기 프로그램을 아주 빨리 해체하는 것이 자기네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지금 한국하고 일본이 뭐 북한을 원조해 주겠다라고 지금 계획 세우고 있는데 그 계획은 북한의 핵을 없애면은 가능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북한한테도 빨리 하고서 그 돈 받지 그러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1년이면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1년에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만든 것은 북한이 모든 화학, 생화학,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이 있는 장소를 완전히 공개하고 협조하면은 1년 만에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공개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그것은 아직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뭐 어디에 있다는 것을 미국 나름대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다 찍었죠. 옛날에 그 작년만 하더라도 770군데를 폭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뭐 있다는 거를 미국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북한이 그대로 확인해주고 해체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볼턴 보좌관이 북한이 과거 되풀이해온 시간 끄기 전략에도 다시 경고했다. 시간 끌면은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속았다는 걸 알면은 원점으로 가지 원점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낙관론이라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의 그 대전략이 있고 정책이 있는데 지금 속았을 때 그냥 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라는 사람의 그 스타일을 봤을 때 협상하고 뭐 이제 협상했으니까 전쟁은 압력을 가하는 것은 없어졌다 하는 것도 또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볼턴은 북한이 수십 년간 미국과 협상하며 보인 행동 패턴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다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볼턴에 대해서도 여러 번 볼턴이 한 말을 여러 번 그 사람 책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볼턴도 그 얘기를 했죠. 대통령은 린지그램 의원이 한 얘기랑 똑같습니다. 대통령은 결과를 보기 위해 이 논의가 빨리 움직이기를 원한다. 트럼프는 급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질질 끄는 거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북한이 얼마나 빨리 무기를 내놓을 거라고 보냐. 그리고 외교를 위장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질문에 북한이 과거에 그렇게 하긴 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자신은 과거 정권과 다르다고 수차례 강조했고 들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와 다르다고 수차례 강조했고 이제 북한이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데이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김정은한테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는 절대로 아니었죠. 절대로 아니었는데 김정은이가 싱가포르 가서 한 말에 의하면은 없앨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없앨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거의 분명한 것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그 미국 정치 얘기도 잠깐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 트럼프의 그 속성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지금 트럼프는 미국에서 그 사회 혁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그 아주 극도로 리버럴해지고 그 리버럴이라는 게 그 제가 경제적인 개념이라기보다도 문화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거기에 관련된 아주 그 좋은 책도 지금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라는 책, 그 홍지수라는 분이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미국이 가히 그 사회 혁명이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인용한 그 뉴스 매체는 더 힐이라는 아주 미국에서 상당히 객관적인 중립적인 그런 그 이 잡지인데 트럼프 has chance to reshape court. 트럼프가 미국의 그 법원 대법원을 다시 이제 틀을 만드는 거죠. 대법원의 틀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트럼프가 딱 맞은 미국의 대법원은 보수 4명, 진보 4명, 중간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보가 한 사람 나간 것을 보수로 채웠습니다. 얼마 전에 골소치라는 그 젊은 그 보수파 대법관을 인정했고, 요번에 그 케네디라는 레이간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미국은 뭐 이제 늙어서 뭐 죽었을 때 자리가 비는데, 또는 뭐 자기 스스로 사퇴할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81세 된 그 케네디 대법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자리를 지금 이제 9일날 발표한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으로 이제 바꿔놓는다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보수 쪽으로 기우는 것이죠. 그 사회혁명에서 그 리버럴 세력들이 상당히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그 신문에서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수가 압도하게 되면은 그 진보적인 그런 이슈들, 리버럴한 이슈들이 이제 먹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을 콘서버티브가 장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신문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험프라는 책을 제가 잠깐 소개할 텐데, 이 책도 아주 이걸 읽어보면은 야, 미국이란 나라도 이렇게 망가졌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워싱턴이 원래 그 늪입니다. 늪을 이제 도시로 만들었는데, 워싱턴은 뭐 그 만든 사람들이 그 로마를 본따서 만들었다는 말도 있고, 사실 로마 흉내를 내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그 귀족이 없이 만든 나라인데, 한 200년 동안 나라가 지속되다 보니까 귀족들이 생겼고, 그 귀족들이 사는 곳이 워싱턴 DC고, 그래서 그 워싱턴을 썩은 물이 고여있는 동네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같이 비정치가 출신의 대통령이 그 썩은 물을 다 말려버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 선거할 때도 쉬지 않고 했던 얘기입니다. 여기 그 에릭 볼링이라는 그 저자가 워싱턴의 이 늪이 아주 그 콜옵션, 그리고 크로니즘, 아주 부패하고 또 정실주의로 그냥 엉망이 돼 있는데, How Trump can drain it. 트럼프는 어떻게 그 워싱턴의 늪을 다 말려버릴 것인가, 썩은 물을 다 말려버릴 것인가. 이 책 보면은 그 아주 사례들이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미국에서 그 언론이 트럼프를 아주 싫어하는데, 이 수험프의 가장 파워맨 중에 하나가 언론입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가 언론이 그렇게 반대를 받으면서도 버텨나가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그 국민들이 불신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언론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 싸움을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의 뭐 이야기들, 사례들이 아주 잘 정리된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우리가 그 CNN이라든가 그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그 기사만 가지고서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주로 제가 많이 보는 것이 폭스뉴스하고,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보는데, 그것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할 때 클린턴을 더 높은 비율로 지지했던 매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제일 높았지만은 폭스뉴스 같은 경우에 48대 52로 클린턴을 지지했죠.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38대 62 뭐 그 정도로,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이 극우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제일 즐겨보는 신문이니까 영향력이 좀 더 있는 신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6월 12일 날 그 미국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하는 것을 볼 때 몇 시간 동안 그 폭스하고 CNN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봤습니다. 한쪽만 보면은 좀 기울어질 것 같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뭐 거의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미국 정상회담이 지난지 지금 이제 거의 뭐 한 3주일째 돼가는데, 트럼프 생각으로는 바로 다음 주일날 폼페오가 북한 갈 거야 그랬는데, 다음 주일은 아니었고 한 3주 지난 7월 5일날 이제 가는 거로 됐고, 볼턴 말에 의하면은 이미 계획을 짰고 그 계획을 가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 계획대로 되면 1년 만에 생화학 무기까지 다 없애는 거로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생화학 무기, 핵무기를 다 빼면 뭐가 남을까? 그리고 북한은 무슨 나라가 될까? 원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제목이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원하는 게 체제 안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체제 안전. 예, 체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체제 안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체제 안전은 어떻게 보장하는가? 각국 스스로 보장하는 겁니다. 김정은 체제 안전의 마지막 보장자는 북한 주민들입니다. 또는 북한 장군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엘리트들, 그런 사람이 김정은을 이제 체제 안전을 결정적으로 보장해 줄 사람들이죠. 남의 나라는 주권국에, 남의 나라가 다른 주권국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 있다면은 내가 너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을게. 근데 그거는 믿을 수가 없죠. 미국이 북한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을게 한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북한이 핵을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체제를 보장해 주면은 핵을 내려놓겠다라고 싱가포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북한이 미국에게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 근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미국이 김정은 체제의 안전을 정말로 보장해 주려면 미군이 북한 지역에 진주해서 반 김정은 쿠데타가 나면은 진압해주고 중국, 한국, 러시아, 일본이 쳐들어오면 막아주고 그러면 체제 안전 보장이 되겠죠.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이 진정 이 방식을 원한다면 미국이 그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주석궁을 미국 해병대가 지켜주면 됩니다. 그게 그 북한이 말하는 체제 안전 보장이 되느냐? 그래서 북한이 말하는 체제 안전 보장은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인데 그걸 어떻게 해줍니까? 종에다 쏘줍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그리고 한국에 있는 미군 다 가더라도 미국 폭격기가 북한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일본에서 오는데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보장하는 방법이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보장이라면 미국이 이미 해줬습니다. 2005년 9월 19일 날 그 공동성명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 아주 명문화시켰죠.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체제 보장을 해주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북한도 딜레마에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런 체제 보장 말고 미국이 공격하는 거 말고 다시 해달라. 트럼프가 얘기했다는 건 저희가 이미 소개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말한 것이 폴리티컬 세이프가드를 해주겠다. 정치적 안전장치를 보장해주겠다. 미스터 킴은 권력에 그냥 앉아있을 수 있어. could remain in power. 그리고 running his country. 자기 나라를 계속 지배할 수 있어. 그리고 미국은 security guarantee를 해주는데 very adequate protection. 아주 적당한 보호를 미국이 제공해주고 이 얘기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걸까? 아무리 우리가 정치학 실력을 다 발휘하더라도 답이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미군이 가서 지켜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군이 가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 김정은이를. 그 외에는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방법이 없고 그 얘기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트럼프가 허락하겠다. 김정은이 정권에 앉아 있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프로텍션 해주겠다. 막아주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외교문서로 나중에 남을 텐데 이거는 뭐 거의 모욕 수준이죠. 모욕. 이런 것들을 지금 김정은이가 숙제로 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을 속인다? 나라가 나라를 속일 수 없습니다. 개인도 안 속는데 나라를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뭐 어떤 또 평론가 보니까 시진핑, 김정은 그리고 한국 대통령까지 포함시켰더라고요. 이 세 명이 트럼프를 속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라가 나라를 속일 수 없습니다. 개인도 안 속는데 나라가 속는다는 건 좀 너무 무리한 그런 분석이라고 봅니다. 이제 북한의 체제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하는데 참조하는 뭐 가장 기본 서적이 이상우 교수가 쓴 북한 정치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신정체제의 진화와 작동 원리라는 이 책인데 저는 뭐 이 책이 상당히 북한 체제의 본질을 규명한 책이라고 보고 제가 서울대학에서 북한 정치론을 5학기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이 책을 뭐 한 번씩 읽어보라고 권유를 했던 이런 책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나온 내용인데 먼저 북한 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헌법에는 서문에 인민공화국은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구현한 조국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김일성은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하는 모든 행태가 김일성을 그대로 흉내내는 겁니다. 머리 깎은 모습, 뚱뚱한 모습, 말하는 투, 그 둘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손주지만은 너무 닮았다라는 식으로 일부러 그 연출까지 하는 것이죠. 김일성의 유훈에 의해서, 그러니까 김일성이 하나의 그 신이 된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종교로 보고서 세계의 종교 명단에 주체 사상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김정은은 교주가 되는 것이죠. 근데 교주가 되는데,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은 김일성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예수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을 끌어가는 그런 체제라고 보면 됩니다. 북한은 이제 엄청난 독재 정치죠. 독재. 그 학자들이 그 독재 정치를 이제 이론화 시켜놓은 거였습니다. 독재 정치 중에서 이제 조금 말랑말랑한 독재를 권위주의적 독재라고 얘기합니다. 오소리타리안 딕테이터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도를 넘는 것을 전체주의적 독재, 토탈리타리안 딕테이터십,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토탈리타리안 딕테이터십, 전체주의적 독재에 해당되는 나라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전부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입니다. 한국도 옛날에는 독재 국가였죠. 그때 그 한국의 독재 국가를 권위주의적 독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가 뭐가 다르냐? 그냥 아주 그 기본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은, 토탈리타리안 독재는 기권할 자유가 없습니다. 기권할 자유, 물론 반대할 자유는 물론 없죠. 기권할 자유도 없이 전부 동원돼서 나가서 찬성을 해야 되는, 그것이 토탈리타리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소리타리안은 기권할 자유는 있어요. 뭐 나는 뭐 가서 열렬히 지지하지 못하고 그냥 투표날 안 간다 할 자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100% 나오지 않아도 참을 수 있는 독재가 권위주의적 독재입니다.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를 한 적이 뭐 지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였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토탈리타리안인데 일당이 지배하는 전체주의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 국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성격상 자립적 민족 경제를 경제의 토대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외국의 돈이 들어가 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가 북한 헌법에 없습니다. 북한은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일당이 지배하는 전체주의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 국가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독재를 합니다. 자본가는 이거는 국민에 속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인민이 아닙니다. 자본가 이런 사람들은. 그 인민만이 주권을 가지는데, 인민은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 근로인민으로 구성된다라고 이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미국이 돈 대줘가지고 금융국가, 경제국가가 되는데 그걸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그 의문이 있는 것이죠. 이 전체주의에 관해서 그 뭐 서양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칼 프리드리라는 사람하고 찌부그니 브리젠스키 교수도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이 사람들이 60년대, 브레진스키 교수도 원래는 그 비교 정치학자입니다. 나중에는 국제 정치학을 더 많이 했지만은 이분들이 쓴 토탈리타리안 딕테이터십 앤드 오토크라시, 그러니까 토탈리타리안 딕테이터십, 그 전체주의적 독재와 오토크라시도 뭐 이 독재 체제인데 우리말로 그렇게 특별히 번역이 뭐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나온 문장을 한번, 아주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전체주의의 본질은, 제가 그 해석한 영어를 해석해서 읽겠습니다. 전체주의의 본질은 주민의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주민의 일상생활이 다 통제되는 겁니다. 특히 인민들의 행동은 물론 사상과 행태까지 통제한다. 생각까지 통제하는 겁니다. 전체주의의 특별한 기준은 인간의 사상과
사회생활을 왜곡함으로써 인간성을 서서히, 영어로는 레이프라고 하는데 그건 강간한다는 뜻이죠. 훼손, 파괴 이런 뜻입니다. 인간성을 서서히 훼손하거나 파괴해 나가는 데서 찾아진다. 거기선 그 자기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인간성이 없는 곳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머리까지 그것까지 컨트롤하는 그 체제를 이제 권력 그 독재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인데, 여기 이상호 교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북한이 사용한 방법이 신정 체제다 하는 것입니다. 신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를 하나님의 격으로 맞춰 놓은 겁니다. 격을 신이 통제하는 나라죠. 그래서 김일성이 죽었어도 그냥 통제하는 겁니다. 유훈 통치라는 말 북한에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하고 김정은이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위, 김일성의 권위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신적인 권위를 갖기 때문에 누구도 덤벼들 수 없는, 그래서 가장 이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를 만들어 놓은 나라가 북한이고, 북한 체제가 바로 그런 체제입니다. 그리고 그 체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김정은인데, 그 김정은이 그걸 이끌어가는 것은 자격은 아버지, 할아버지, 손자라는, 아들이라는, 거기에서 이제 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의 표상이 나치스입니다. 나치스가 그 격리하는 방법 여러분 다 알죠. 손 앞으로 이렇게 삐삐쩍 뭐 이렇게 드는 거. 신부님들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치스가 신부들도 그렇게 인사해 그래갖고 나치스 인사하는 식으로 신부들이 손을 다 이렇게 뻗쳐드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그 브레진스키하고 칼 프리디 교수의 전체주의 국가의 6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6가지 특징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간 생활의 모든 국면을 규제하는 공식 이데올로기가 존재한다. 나치즘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뭐 파시즘도 이데올로기가 있죠.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스탈린의 그 국가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모택동도 있고 김일성도 있습니다. 인간 생활의 모든 국면을 규제하는 공식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느냐 여부. 북한은 당연히 존재하죠. 두 번째 조건이 1인 지배의 유일 대중정당이 있느냐. 뭐 북한에 노동당이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 나머지는 있는 거는 그거는 뭐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이지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당과 비밀경찰에 의한 테러 체제. 당과 비밀경찰에 의한 테러 체제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인데, 뭐 북한은 아들이 얘기한 거를 아버지가 이르고 아버지가 얘기한 걸 아들이 이르는 뭐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 세포 조직으로, 공산주의는 세포 조직입니다. 당과 비밀 경찰에 의한 테러 체제 당연히 있죠. 대중 매체의 독점. 북한에 뭐 민간 방송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이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방송 뭐 존재할 수가 없죠. 대중 매체의 독점. 다섯 번째 조건이 무장력의 독점. 국가가 그 합리적 폭력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이 민주국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찰이라든가 군이 총을 가지고 있죠. 합리적인 합법적인 폭력입니다. 그런데 무장력을 오로지 국가가 독점한 그럴 경우에 이제 전체주의가 되는데, 북한 당연히 있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전체 경제를 중앙 통제한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북한의 경우 중앙 통제 경제가 지금 겉으로는 깨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뭐 장마당 경제가 있어가지고 북한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죠. 그래서 바로 북한이 이제 위기에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의 통제를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중국도 마찬가지죠. 전체 경제를 중앙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또는 뭐 구소련이 그랬죠. 그래서 이 여섯 가지가 있을 때 그 프리드리하고 칼제이 프리드리 교수하고 브리진스키 교수가 얘기한 그 토탈리타리안 딕테이터십의 조건인데, 북한은 이 여섯 가지를 완벽하게 만족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미국하고 북한이 어쨌든 약속을 했다. 그것이 애매하든 뭐하든 분명히 그 트럼프가 발표한 그 문건에 1, 2, 3, 4에서 3, 북한은 4월 27일에 약속을 리어펌,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핵의 컴플리트, 완전한 디뉴클리어리제이션, 비핵화를 위해서 코미트, 이제 헌신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뭐 거기 날짜가 안 나왔다, 뭐가 안 나왔다, 방법이 안 나왔다고 뭐 왈가왈부가 많습니다만은 분명히 컴플리트 디뉴클리어제이션을 약속했는데 그것이 과연 될까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인간 생활의 모든 국면을 규제하는 공식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느냐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이 북한입니다. 그 북한을 상징하는 것은 공식 이데올로기, 모든 인간 생활의 모든 국면을 규제하는 공식 이데올로기인데 저는 그거를 주체 사상이라고 봅니다. 주체 사상.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북한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주사파라고 그러죠.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파. 그 주체 사상은 북한이라는 국가의, 북한이라는 그 집단의 속성을 첫 번째로 대표하는 개념이 주체 사상입니다. 그런데 주체라는 것이 나오게 된 데에는 그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1960년대 중국하고 이 소련이 갈등을 벌입니다. 갈등을 벌이니까 거기서 이 김일성이가 중국 편도 들 수가 없고 소련 편도 들 수가 없는 그런 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주체라는 개념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 뭐 더 넓은 의미로 이제 그 뭐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소련과 중국이 사이가 갈라진 이런 맥락에서 주체가 이제 나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체 사상이 발전하면서 북한이라는 국가가 존재하게 되는 그 기본 이념이 반미입니다. 반미.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주체를 자부하고 남한은 미국에 종속된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북한은 지금 한국의 이 시대를 미제 강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미제 강점기에 대비돼서 일본에 했을 때를 일제 강점기라는 말로 이제 바꿔놓은 것이죠. 원래 일제 강점기라는 말은 처음에는 없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제 강점기, 북한은 주체 사상의 나라, 그러니까 북한은 주체인데 우리는 미제한테 강점당했습니다. 옛날에는 일제한테 강점당했고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미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두 번째 인간 생활의 모든 국면을 규제하는 공식 이데올로기는 반미주의입니다. 근데 반미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하고 각을 지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뭐 북한이 생각하기에 다 압니다. 소련보다도 월등히 강하고 중국이란 나라보다도 월등히 강하다는 사실을 알죠. 그런데 미국과 싸우려면은 이거 뭐 잘못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 위협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한테 죽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핵을 만들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과 핵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 도시만 공격할 수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못 건드립니다. 미국이. 미국 전체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하나만 북한이 100% 공격해서 파괴시킬 능력을 갖는 날, 그날 미국은 참 북한을 다루기가 나빠지죠. 다루는 수단 중에서 무력 수단은 제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체 사상이라는 그 기본 이데올로기, 거기서 발생된 반미주의, 그리고 반미주의는 한국을 또 모욕주는 가장 좋은 그 이념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미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핵 보유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게 반미주의하고 핵을 보유하는 것은 북한의 국시다. 국시라는 게 그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거 없어지면 그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5.16 났을 때 박정희가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고 반공을 자기는 이 나라의 국시로 삼는다고 그랬습니다. 북한은 반미를 국시로 삼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핵을 보유하는 것이고 주체 사상은 국시보다도 더 위죠. 이거는 북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이것을 국시를 무너뜨리는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을 직접 진행하려면 국시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근데 그 국시를 무너진 북한이 북한일까 하는 그 얘기입니다. 왜 나왔을까? 왜 회담하러 나왔을까? 회담으로 나온 이유는 자기가 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이제 우리가 역사가 밝혀지면은 더 험악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저희가 뭐 들은 바는 있지만은 풋노트를 달 수 없는, 근거로 될 수 없는 그런 그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방송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고 김정은이 직접 자기 목숨이 위태롭구나
라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갔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북한의 국시에 반하는 핵을 없애겠다는 얘기도 했고, 이제 미국하고 더 이상 각을 지지 않고 살겠다라는 얘기가 그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앞에 두 개가 그겁니다. 미국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겠다고 썼으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미국 사람들이 6.25 때 죽은 뼈를 다 빨리 찾아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김정은이 가서 미국하고 한 약속은 북한의 국시를 건드린 약속이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못한다면 다음번은 어떻게 될까? 그걸 못하면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아까 린지 그램 상원의원 얘기도 했고, 그리고 존 볼턴 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히 이제 존 볼턴의 경우에는 가서 만났죠. 만나서 보니까 자기가 분명히 과거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를 포기하는 거냐, 반미주의하고 주체사상과 핵보유를 포기하는 거냐, 지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김정은이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뭐 그림들 많이 나오는데 참 북한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앞으로 지난 6월 25일 날 북한은 매년 하던 반미라는 것이 북한을 뭉치게 하는 하나의 요소인데, 반미 랠리, 반미 데모는 아니죠. 그 반미 집회를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국무장관들 계속 찾아오고 트럼프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작년 11월 하순에 마지막 미사일을 쏘고 지금 이제 거의 8개월째 쏘지 않았습니다. 이거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죠. 그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는데 한번 그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는 뭐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는데, 김정은이 자기가 생물학적으로라도 살아남으려면은 지금까지의 길을 아마도 바꾸지 않겠냐. 근데 그 바꾸는 것은 북한의 국시를 바꾸는 일이고,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하루에 될 일은 아마도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사에 어떻게 보면은 그 분수령이, 그러니까 물꼬가 바뀌는 그런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그냥 뭐 감정에 의해서 트럼프를 장사꾼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 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사꾼은 뭐 교수보다 못하고 기자보다 못합니까? 왜 그 사람을 갑자기 장사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그 기업의 중요성, 자유주의 경제의 중요성을 항상 얘기하던 사람이 트럼프는 장사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자기네들이 보통 때 하던 말하고도 그 궤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좀 기다리고 보는 것이 지금 상황을 올바로 분석하는 그런 뭐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상황이 진행되는 대로 계속 뭐 이런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